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2년 5개월 만에 자율화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했지만 마스크 벗는 걸 꺼리며 쓰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비 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연기 끝에 지상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내 민간 기업의 우주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사가 2025년 달에 갈 우주인이 입을 차세대 우주복을 42년 만에 새롭게 내놨습니다. 달 표면 탐사가 가능하도록 쪼그려 앉기도 가능하고 남녀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 자료를 토대로 그래픽 복원을 한 결과 갑판 전체 철갑을 씌운 형태가 아닌 중앙 갑판 부분에 판자를 세우고 지붕을 올린 3층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이 태양 주위를 도는 태양 행성뿐 아니라 다른 큰 별의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이 확인된 것만 5,300여 개 있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 가운데 어떤 별이 어느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인지를 분별하는 과학자들의 비법을 전문가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거의 2년 반 가까이 우리 얼굴의 반을 가려온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익숙함 때문에 마스크를 그대로 쓴 채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마스크를 써야 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이용객 대다수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해제가 돼도 바이러스는 있는 상태니까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좋진 않으니까 가족한테도 그렇고 개인이 노력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는 수많은 인파가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자유롭긴 한데 아직 걱정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또 약간 또 다시 약간 그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일부 눈에 띕니다.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며 아예 집에 마스크를 두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보다 갑갑한 것도 많이 사라졌고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뭐 이제 마스크에 묻는 냄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번에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3분의 2는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눈치가 보이긴 보이는데 안경에 성에가 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없이 탈 수 있는 건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뚜렷이 갈렸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늦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는데 벗는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택시 안에서는 안 벗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서로 또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타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써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벗는 걸 되레 꺼리게 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원이 바짝 말라가면서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는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던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저류댐이 설치됐는데 가뭄 속 담비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길도 가뭄 현장을 최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보길도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노하도까지 합쳐 섬 주민은 7,800여 명. 지난해 이 지역 평균 강수량은 704mm로 과거 5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섬 전체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물 사정이 더 나빠지면서 제한급수도 2일 급수 4일 단수에서 2일 급수 6일 단수로 격상됐습니다. 받아놔도 이러고 써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해 있고 설거지도 헹궈물 또 쓰고. 물은 나올 때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합니다. 단수 기간이 예고 없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커다란 물탱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개 사용하고 있어요. 옥상에 하나 있고 여기가 지금 3개 있는데 5톤짜리가 3개, 3톤짜리 하나 이거 총 18톤 저장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저수율도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2월 33%였던 게 1월 23%, 이번 달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제한급수를 해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에게 올 6월 정식 완공을 앞둔 지하수 저류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부항천 지하에 257m짜리 차수벽을 설치해 섬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루 1,100톤의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저류댐에 저장된 지하수는 통수작업을 거쳐서 1km 위쪽에 있는 보길 저수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곳이 보길도의 또 다른 수원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가뭄 때문에 지표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하에 있는 물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지금 상당히 가물어 있는 보길도 주민들에게 작은 양이지만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저류댐도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저류주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남도는 섬 지역의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 완도간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 상수도를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80여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실화가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산불 발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산 능선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진화에 나선 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전남 순천시 금치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18일 밤 9시 20분쯤. 12시간 동안 계속된 이 불로 산림 16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들었고 4개 마을 주민 59명이 대피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남 보성군 회천면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두 산불 모두 산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붙은 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산하고 연접된 주택인데 그 주변에서 낙엽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원인자하고 원인은 밝혀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해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웠던 경북 상주 산불도 밤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날이 밝고 헬기가 동원돼서야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충북 제천 백운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담뱃불로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꺼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7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184건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대부분이 실수로 인한 논밭드롱 소각, 쓰레기 소각 또는 집안에서 쓰고 남은 재, 즉 화목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 중북부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약 150만 리터가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약 63km 떨어진 원자력 발전소 몬티셀로의 운영사 엑셀에너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몬티셀로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엑셀에너지는 새어나온 오염수가 약 40만 갤런 규모이며 지금은 노출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셀에너지는 지난해 11월 22일 누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주 정부와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알렸다면서 누출은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수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누출 사실을 왜 3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서야 공개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의약품 생산 시 독성 물질 포함 여부를 투국의 혈액 대신 시약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투국의 혈액 속 단백질은 혈중에서 발열 현상을 내는 독소인 엔도톡신 소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독성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투국의 혈액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조합 시 인자를 이용하는 시험법을 신설했는데 제조합 시 인자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제조합해 만든 시약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갱년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폐경 이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게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우울감까지 커지자 수면장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폐경되고 나서 좀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꿈을 또 항상 많이 꾸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요. 우울감도 있어서 제가 생활하는 데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폐경이 지난 여성의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평균 나이 65세인 폐경 이후 여성 1,197명을 조사했더니 취침과 기상 사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각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각한 우울증을 보일 위험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중간 시각이 3시 반으로 오전 2시와 4시 사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자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일 위험이 각각 68%와 62%씩 높았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폐활량이 줄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이 생길 때 이제 호흡이 엉키거나 아니면 호흡 문제가 생기면은 렘수면일 때 더 많이 깨게 되겠죠. 그러면 꿈을 꾸는 사이에 깨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 그리고 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악화되면 2차적인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의식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면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는 행성이라 하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 금성 같은 태양 행성들을 주로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드넓은 우주에는 태양 행성뿐 아니라 다른 큰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 중에 과연 어떤 별이 어느 별을 얼마 주기로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과학자들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신비의 기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8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이충욱입니다. 오늘은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외계 행성 탐색에 대해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행성이라는 단어는 태양계 내 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태양계 내 행성 정의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힘에 의해서 중력을 갖고 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유체역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즉 구형의 모양을 띄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육면체나 정삼각 형태나 원뿔 형태나 이런 것 등은 행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행성이 있는 궤도면에 있는 모든 물질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주변에 다른 물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면 그 행성에 대한 정의를 외계 행성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계와 외계 행성을 구분하는 거는 우리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으면 태양계 행성, 그리고 태양이 아닌 다른 별에 붙잡혀 있으면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외계 행성 아카이브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미국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숫자는 약 5,300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계 행성은 1989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2013년까지 약 25년 동안에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숫자는 약 9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발견한 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 발견한 외계 행성의 개수는 약 150개에 이릅니다. 이런 외계 행성의 발견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어떤 원초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 이외에서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본연의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질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호기심과 더불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최첨단 관측 장비의 등장이 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계 행성은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속도 방법이 있습니다. 시선속도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중심별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별과 같이 시소놀이를 하고 있는 천체가 외계 행성인 경우에는 움직임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시소놀이를 하고 있는 중심별의 그 파트너가 아주 거대한 질량을 가진 항성급이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망원경을 이용해서 중심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해내면 그 파트너가 외계 행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항성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별 표면 통과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중심별이 있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곳에 아주 정확하게 외계 행성이 별을 앞을 지나가게 되면 별빛을 살짝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상에 또는 우주에 있는 그 관측 장비로 별빛이 살짝 어두워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계 행성은 계속 주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별빛이 가리는 시점을 계속 관측하게 되다 보면 이 별의 주기 운동을 통해서 거리를 알게 되고 가려지는 면적을 통해서 외계 행성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당히 생소한 방법입니다. 미시중력렌즈 방법이라는 건데요. 관측자와 두 천체가 아주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이 관측자에게 가까운 천체의 중력으로 인해서 중력장이 살짝 왜곡됩니다. 이때 아주 완전한 별로 이루어진 아무것도 없는 별이라면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형태가 좌우 대칭형으로 아주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별, 가까이 있는 별에 행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마치 깨진 렌즈처럼 빛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살짝 비대칭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형의 그 광도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이 별의 중심별과 외계 행성의 질량비가 얼마인지를 수학적 모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그룹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외계 행성 연구를 통해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되어 나가는지, 더 나아가 외계 생명체 탐색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팀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별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뭐 완연한 봄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조금 춥지만 낮에는 워낙 따뜻해지기 때문에 사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좀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화사한 옷이나 네. 새로운 옷을 또 입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마다 이제 옷장문을 열면 아, 입을 옷이 없다. 도대체 작년에 뭘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주 환경 그리고 또 우리가 맡은 임무에 따라서 사실 우주복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우주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42년 만에 새로운 우주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42년 만에 개발했다고 하니까 참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 우주복이 2025년에 그 아르테미스 3 때 네. 이제 사람이 달에 갈 때 입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새 신형 우주복은요, 가벼워진 게 좀 특징입니다. 이 신형 우주복의 무게가 약 55kg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아폴로 임무 때 입었던 우주복에 비하면 25k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가볍긴 해졌지만, 그러니까 가벼워졌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보온 능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달 음영 지역, 그러니까 햇빛이 가지 않는 지역은 영하 210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예.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그런 음영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보온 능력에 대한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 극지에도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극지의 어떤 온도도 버틸 수 있도록 단열재를 보강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또 다른 우주인의 눈이 되어주는 헬멧 성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주복 헬멧 자체가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모습을 좀 디자인이 됐고 또 HD 카메라가 달렸거나 아니면 조명을 달아가지고 우주 유형이나 달 음영 지역 같이 어두운 곳을 이제 탐험할 때 이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게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성능도 더 좋아진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쪼그려 앉기가 가능한 우주복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는 그럼 우주복을 입고 쪼그려 앉기가 불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 우리 아폴로 이 달 탐사 영상을 좀 보시면은 아마 조금 다 서 있는 모습을 좀 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걷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도 약간 토끼가 깡총깡총 튀는 것처럼 엉거주춤하거나 예. 네,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본 기억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기존 우주복은 관절 부위가 잘 구부러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어색했던 거거든요. 또 우주 유형이라는 우주인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복이 굉장히 두꺼워서 생각대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인들은 우주 유형을 하기 전에 유형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이 수개월 동안 우주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이 최종 목표가 단순히 달 탐사를 다시 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달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형 우주복은 사실 단순한 달 탐사에서 나아가서 기지 건설을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쪼그려 앉는 건 물론이고 웅크리기 등 이 다양한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신형 우주복은 관절 움직임을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기존의 우주복을 입고 다니는 그 우주인들 보면 무릎을 펴고 다니는 듯한데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자유롭게 구부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새 우주복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좀 여자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그동안 여자 우주 비행사도 있었을 텐데 남성용밖에 없었나 보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성용 우주복도 있기는 있었는데 개수가 적었던 거거든요. 우선 처음 우주복이 개발됐을 때는 당연히 미국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우주복 사이즈는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개수도 훨씬 더 많아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한 600명인데 그 600명 중에 여성은 75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수였죠. 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남성 우주인에게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2019년 3월에 최초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는 우주 비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사가
이때 여성 우주인 한 명이 맞는 우주복이 없어서 교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실 우주복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예요. 선외 우주복,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유영을 할 때 입는 굉장히 크고 두꺼운 우주복은 하나 만드는데 한 100억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예. 이 무중력 상태가 되면 사실 키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체형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우주복은 이런 체형의 변화를 미리 가늠을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맞춤 제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게다가 여성 우주복의 경우는 무중력 상태에서 흉부의 통증을 줄여주는 특수 브레이저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우주복이 없다고 하면 이 기한 내에 또 여성용 새 우주복 제작도 만들기 어렵고 이런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주복을 교환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주인을 교체하는 게 더 쉬웠던 겁니다. 네. 한 벌에 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정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된 신형 우주복은 이 입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또 완전히 맞춤형이 되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90%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특수 체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예. 우선 3D 프린팅과 레이저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체형 변화를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어서 이 제작하는 데 좀 더 용이하고요. 또 기술 자체가 제작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제작 시간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성복을 살 때 자신의 체형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대중소, 라지, 미디움, 스몰 중에서 고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번 신형 우주복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체형의 전체적인 커버가 가능한 선에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신형 우주복이 또 계속 나갔지만 색에도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요. 네. 뭐 우주인 하면 흔히 하얀색 우주복을 떠올리는데 이번에는 좀 검정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정색 우주복을 사실 공개하게 된 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디자인을 좀 앞에서 가려두기 위해서 검정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시제품의 색인 검정색은요, 우주복 개발사인 엑시엄 스페이스의 브랜드 색상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실제 우주 임무에 쓰일 우주복은 흰색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태양의 광선, 태양빛을 만약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직사광선으로 맞게 되면 몸의 온도가 한 100도 이상까지, 13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으로 우주복을 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실제 우주복도 그래서 흰색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검은색 우주복이어서 좀 멋있다 이런 네. 생각도 있었는데 좀 세련된 느낌이 있죠. 네. 결국은 흰색으로 이제 만들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떠올려 보면 주황색 우주복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주황색 우주복도 우주복인데 실제로 우주복이 또 종류가 조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이 입는 이 선내 생활복이 있고요.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입는 여합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주 활동, 우주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입는 선내 활동복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선내 생활복은 점프슈트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특별한 기능은 없고 뭐 티셔츠, 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다만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서 먼지나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만든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뭐 주머니가 많다는 건데 우리가 그 국제 우주정거장은 무중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물건 보관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주머니에 자꾸 뭐를 넣어야 하고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 또 찍찍이, 일명 찍찍이라는 것들이 많이 여러 개 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주황색 우주복이라고 아까 네. 떠올리셨죠? 이거는 여합복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입는 우주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오면은 기압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때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지구 착륙을 했을 때 만약에 바다에 착륙을 시키게 됐을 때 어떤 뭐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익사 방지를 위해서 옷이 보트처럼 부풀어지는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여합복이 또 주황색인 이유는 지구의 대부분이 푸른색, 바다나 숲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가장 잘 띄는 보색인 주황색으로 만든 건데 이제 예. 대부분은 지구로 돌아올 때 입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외 활동복, 그러니까 우주 유영을 할 때 입는 우주복이죠. 이 우주복은 우주복 자체 안에서 내부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은 물론 인간이 다시 숨을 쉬고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주먼지를 막아주는 등 인체 보호 기능들이 아주 많이 포함된 가장 비싼 우주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신형 우주복이 42년 만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뭐 우주 탐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신형 우주복이 나오는 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네, 지금 현재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복이 1981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처음에 설계 수명을 15년까지로 생각하고 제작을 했고요. 18벌을 제작했는데 지금까지 11벌이 남아 있어서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주복 자체는 이제 어떤 기능이 새롭게 필요한 게 없었었는데 이제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냉각수 유출 사건 같은 사고도 일어났고요. 네. 또 앞서 설명했던 여성 우주인이 입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도 받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우주복 개발이 점점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도 지난 2008년부터 4억 달러 이상 이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차세대 우주복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10월에는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차세대 우주복의 이 어떤 실물, 가상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외형상으로는 기존 우주복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활동성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새로운 장치들을 추가한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요. 2021년 나사의 내부 감사를 해본 결과 이 나사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던 차세대 우주복이 개발 지연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자금 부족이나 코로나19 등의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2025년 4월 전까지 실제로 나사가 계획했던 차세대 우주복이 아예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입고 갈 우주복이 없는 상태에서 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사는 자체 개발을 포기했고요. 차세대 우주복 개발을 할 민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이 지난해 6월 엑시엄 스페이스랑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이 입찰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네. 두 업체의 시안을 검토한 끝에 엑시엄 스페이스가 이 달 표면에서 입게 될 우주복을 최종 제작 업체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 차세대 우주복이 엑시엄 스페이스가 제작한 우주복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 엑시엄 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사가 이 우주복을 빌려 쓰는 형식, 그러니까 뉴스페이스 방식으로 이 우주복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이번에 공개된 신형 우주복은 앞서 설명했지만 달 표면에서 탐사 과정에서 입을 우주복이거든요. 네. 근데 우주 유영을 할 때 입는 선외 아까 활동복도 제가 우주복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업체가 개발을 또 한다고 해요. 이들이 개발한 선외활동 우주복은 이름이 에스트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예. 뭐 방탄복보다 더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라서 이 선외 우주복, 아주 큰 선외 우주복을 입고도 팔굽혀펴기가 가능할 정도로 만들겠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복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몰랐는데요. 앞으로는 우주선뿐 아니라 우주복에도 유심히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인 한비 TLV가 처음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한비 TLV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이후 유관 식별 범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상 발사 성공 사실을 알렸습니다. 길이 16.3m, 무게 8.4톤인 한비 TLV 발사체는 15톤급 추력의 하이브리드 엔진 1개가 장착됐으며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해 발사됐습니다. 한비 TLV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장 시스템과의 동기화 오류, 기상 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4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거북선이 임진왜란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도 사용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내 연구자가 19세기 거북선 건조에 사용됐던 설계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 모델로 복원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란 종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거북선은 외란 이후 18세기에도 조선 수군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당시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자가 1795년 왕명으로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귀선 도설이 19세기 거북선 건조의 설계 자료라는 점을 사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설계 자료를 토대로 228년 만에 18세기 거북선을 축소 모형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했습니다. 1795년 통제형 거북선의 65분의 1 축소 모형입니다. 3층 갑판의 길이가 85척으로 임진왜란 거북선보다 1.3배 정도 길이가 늘었습니다. 1795년 거북선의 또 다른 특징은 3층의 지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북선은 3층 갑판 전체를 철로 둥글게 씌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복원 거북선은 갑판의 중앙 부분은 목재로 높이 세우고 좌우 양쪽 갑판을 철제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재도 적게 들고 무게도 가볍고 포를 설치해서 좌우로 충분히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덮는 거는 거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한 차 박사는 거북선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임금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도 갑판이 이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층 배 앞쪽에 대형 암포 3대와 3층 좌우에 24대 등 모두 31대의 포가 설치됐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북선에는 182명의 수군이 탑승했으며 이들이 한 달간 사용할 군량 미 61석이 1층 창고에 실렸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일손 부족이죠. 국내 연구진이 과일의 수확부터 운반까지 척척 해내는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이한 건 팀을 이루어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실내 토마토 농장입니다. 다 익은 빨간 토마토가 보이는 수확철인데 사람은 없이 직사각형의 로봇만 보입니다. 줄을 지어 심어놓은 토마토 사이를 지나던 로봇. 카메라로 토마토 크기와 색을 인식한 뒤 인공지능으로 수확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확할 토마토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동을 멈추고 긴 로봇팔을 뻗칩니다. 이어 토마토 윗부분을 잡고 가위로 잘라낸 뒤 수확한 토마토는 뒤에 달린 상자에 담습니다. 상자가 어느 정도 차면 이번에는 운반 로봇을 호출합니다. 운반 로봇은 상자 속 토마토를 받아 자율주행으로 하역장까지 나릅니다. 일손이 필요한 수확과 운반 작업을 로봇 여러 대가 팀을 이뤄 해내도록 한 겁니다. 특히 작물들을 키우고도 수확을 하지 못해서 갈아엎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봇을 이용하여 수확을 하고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이 작물을 인식하는 정확도는 90% 이상, 24시간 가동할 경우 사람 대비 약 80%의 효율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발을 통해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과 같은 다양한 환경 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물과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농가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MZ세대 3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국내 산업을 이끌 유망 분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8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가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 산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반도체가 19.2%, 2차 전지 11.1%, 콘텐츠 산업과 제약 바이오가 각각 7%와 6%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인 챗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봤다는 국민은 3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는 답변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최근 챗GPT와 전기차 확산, 저출산 심화에 따른 대체 인력 필요성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유망 산업 선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험생 수는 10년 전보다 28% 감소했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집 정원은 오히려 늘어서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더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44만 7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3학년도에 62만 1천여 명보다 28% 줄었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집 정원은 10년 사이 오히려 423명 늘어난 1만 1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주요 10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모집 정원이 1,300여 명 늘어난 3만 1천여 명이 넘습니다. 의학계열 정원도 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선발로 전환되면서 모집 정원 확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 30대가 교육 기회는 이전 세대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에 대한 차별은 더 심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인식 변화 교육통계 보고서를 보면 대학 서열화가 심화될 거라고 전망한 20대와 30대는 지난 2011년 조사에서 각각 32.2%, 31.9%였는데 10년 뒤인 2021년에는 각각 35.8%와 32.8%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 3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서는 대학 서열화가 심화할 거라는 답변이 오히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앞두고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알고 보면 꽤 자주 쓰이는데도 단속 대상에서 빠져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탁된 옷을 포장해주는 비닐인데요. 기존 동네 세탁소에 더해서 비대면 세탁 서비스까지 등장하며 수요가 더 늘었지만 재활용이 어려워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세탁소 가득 철진한 겨울옷이 걸려 있습니다. 애써 빤 옷에 먼지라도 쌓일까 한 벌 한 벌 비닐을 씌워뒀습니다. 씌워오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해 나오는 세탁 비닐만 6억 장 정도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 찢어지는 얇은 비닐을 세탁소에 돌려준들 다시 쓰긴 어렵고 쉽게 더러워지기도 해서 재활용률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곳곳에 박힌 스테이플러 철심을 없애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재활용 업체도 포기하곤 합니다. 결국 그대로 버려져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일회용품 단속 대상에선 빠져 있습니다. 비닐 생산자가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내게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긴 해도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덜 쓰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당초에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EPR 대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최근엔 세탁 비닐 수요를 더 늘리는 요인도 새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대면 세탁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전문 세탁이 필요한 옷뿐 아니라 일반 세탁물까지 취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옷마다 씌워진 비닐은 이용자에게도 부담입니다. 기존에 쓰던 비닐을 친환경 비닐로 바꾼 업체도 일부 있지만 값이 비싸 일반 동네 세탁소엔 그림의 떡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비닐을 빼고 세탁물만 주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인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명확히 인지하고 앞으로 그 품목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규제해 나가고 그것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용자도 업계도 갈수록 늘어나는 세탁 비닐의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엘베강의 낡은 창고를 고쳐 독특한 디자인의 콘서트홀 엘프필 하모니를 세웠는데 쇠락하던 항구 도시가 한순간에 문화예술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시도 여의도의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변 랜드마크인 제2 세종문화회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부르크 중앙을 가로지르는 엘베강. 항구의 끄트머리 오래된 창고의 붉은 벽돌 위로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이 넘실거리는 엘프필 하모니입니다. 강을 따라 음악이 흐르는 듯한 콘서트홀입니다.
벽돌과 푸른 유리 사이 8층 더 플라자 전망대까지 누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시내와 엘베강의 전경이 360도로 보입니다. 그 위에 새로 올린 70m의 유리 건물 중앙에는 1년 내내 음악 공연이 열리는 그랜드홀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물 양쪽엔 호텔과 주거지역이 있는데 상상력과 기술력이 합쳐진 복합 건물입니다. 2017년 문을 열자마자 구름처럼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엘프필하모니의 예술적 경제적 가치는 일찌감치 검증됐습니다. Dahin kommen ca. 900.000 Konzertbesucher im Jahr und dazu noch einmal ein paar Millionen, die nur auf die Plaza kommen, aber nicht ins Konzert gehen können. 옛것과 새것,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엘프필하모니는 함부르크를 예술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엘프필하모니를 참고해 여의도에 짓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공원에 앉힐 예정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 디자인 공모를 먼저 합니다. 이후 적정 공사비를 결정하는데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엘프필하모니 못지않은 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 바꿀 계획입니다. 엘프필하모니 하나 지어놓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관람객, 관광객 숫자가 아주 폭증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잘 지어놓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하나의 브랜드도 바꾸고 먹여 살린다. 서울시는 또 동서로 단절되고 근린공원 수준인 여의도 공원도 세계적 수준의 도심 문화 공간으로 재편합니다. 함부르크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전통 민간요법에서 쓰이는 약초 게느삼의 염증 완화 기능이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강원 양구군 국립수목원 공동연구팀은 쥐의 대식세포에 염증을 유도한 뒤 게느삼 뿌리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염증 유발물질인 산화질소 발현이 47.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염증 유발 효소와 사이토카인 발현도 각각 77.8%, 42.7% 줄었으며 염증으로 인한 부종이 생긴 쥐의 발에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도 염증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느삼은 한국 고유 특산식물로 북한 함경도와 평안도, 남한 강원도 북부 지역에 주로 서식합니다.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해수전지의 성능을 크게 높여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은 해수전지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집 전체의 표면에 단단한 세라믹 물질인 티타늄 카바이드를 입혔더니 해수전지 집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부식 현상이 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적용한 해수전지는 전지 수명이 기존보다 최고 4배 길어졌고 출력 성능도 최대 30%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와 서강대 공동연구팀은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음극 소재보다 용량이 10배 이상 크면서 안정성도 떨어지지 않는 실리콘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 음극 소재는 기존 음극 소재인 흑연보다 용량이 크지만 반응 시 부피가 팽창한다는 단점 때문에 전지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리콘 음극 소재에 고분자를 층층이 번갈아 얹는 구조를 도입했더니 부피 팽창 문제가 해결돼 전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에 도전할 중고등학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발시험 등을 거쳐 뽑힌 참가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우수 성과를 낸 경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수학과 물리, 화학, 정보 등 9개 분야에서 지식과 연구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대회입니다. 교육생 접수 기간은 수학 분야의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물리는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추가 정보는 분야별 한국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는 또 있죠. 바로 공기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공기가 탁한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